때는 2019년 8월 12일 월요일 오전 9시 15분 경기도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입니다. 늘 그렇듯 한강 순찰대가 수면 위를 살피면서 정기 순찰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강물을 따라 떠내려오는 낯선 물체가 순찰대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단순한 부유물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형태는 불길할 만큼 선명해졌고 그건 바로 사람의 몸이었어요. 머리도 양팔도 양다리도 없이 오직 몸통만 덩그러니 남겨진 한 남성의 알몸 시신. 이 발견은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시작이었죠. 경찰은 즉시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처음부터 커다란 벽에 부딪혔어요. 시신의 신원을 확인할 단서라고는 DNA 외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지문도 얼굴도 특징적인 흉터나 문신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태. 피해자가 누구인지조차 알 길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헬리콥터와 수색정, 잠수부까지 동원해 한강 일대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사라진 시신의 나머지 부분을 찾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나흘 뒤인 8월 16일 오전 행주대교 남단 물가에서 수색 중이던 경찰이 마침내 오른쪽 팔 부위를 발견하게 됩니다. 팔꿈치 아래부터 손까지의 부위, 온전한 지문을 확보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수사가 겨우 실마리를 찾아가는 듯 보였던 바로 그 다음날 새벽. 이 끔찍한 사건의 범인은 경찰의 포위망이 좁혀져 붙잡힌 게 아니었어요. 그는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스스로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와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범인이라고. 한 평범한 모텔 종업원이 어째서 잠든 손님을 둔기로 내리치고 그 시신을 훼손해서 강물에 던져버리는 괴물이 됐을까요? 왜곡된 분노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이 뒤얽힌 장대호 사건의 기록. 지금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강에서 끔찍한 모습의 시신이 발견된 지 닷새가 지난 2019년 8월 17일 토요일 새벽 1시 서울지방경찰청 안내실에 한 남자가 들어섭니다. 그는 근무 중인 직원에게 자신이 한강 시신 사건의 범인이라며 자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하지만 직원은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물었고 남자가 형사에게 직접 얘기하겠다며 진술을 거부하자 황당하게도 여기 말고 종로경찰서로 가서 자수하라 라고 안내하면서 그를 그냥 돌려보내고 맙니다. 만약 그가 마음을 바꿔서 도망이라도 쳤다면 사건은 그대로 미궁에 빠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죠. 다행히 남자는 포기하지 않고 안내받은 대로 인근 종로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민원실 창구에 똑 부러지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사람을 죽이고 시신을 한강에 버렸습니다. 그의 너무나 태연한 태도에 경찰관들은 처음엔 장난전화 같은 허위 신고일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의 진술은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었어요. 남자의 이름은 장대호, 나이는 38세, 직업은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 종업원. 피해자의 마지막 행적이 확인된 바로 그 모텔. 경찰이 이미 용의선상에 올려두고 탐문 수사를 벌이던 바로 그 인물이었죠. 그의 자수로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마침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사건 당일인 8월 8일 목요일 오전 6시경 장대호가 일하던 서울 구로구의 모텔 현관문이 열리고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는 한 남성이 들어섭니다. 장대호는 평소처럼 어서오세요 라고 인사했지만 돌아온 건 야 얼마야 라는 반말이었어요. 숙박비가 4만 원이라고 안내하자 남성은 나 돈 없는데 3만 원에 하지 라며 값을 깎으려고 했습니다. 장대호가 옆에 있는 다른 모텔로 가시라고 정중히 거절하면서 남성을 문 밖으로 안내했지만 상황은 그때부터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장대호의 진술에 따르면 밖으로 나온 남성은 갑자기 돌변해서 왼손 주먹으로 그의 배꼽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며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냐, 여기 사장 누구냐 라고 소리쳤다고 해요.
심지어 얼굴을 때리려는 신용을 하고 담배를 피우면서 그 연기를 장대호의 얼굴에 내뿜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내가 기분이 나빠서 여기서 무조건 자야겠다 라면서 막무가내로 다시 모텔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결국 신랑이 끝에 장대호는 방을 내주기로 하고 카운터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객실 열쇠를 건네자 남성은 네가 안내해줘야지 라며 또다시 반말로 명령했어요. 장대호는 법정에서 바로 이 순간 살해를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보다 어려 보이는 사람에게 무시당했다는 모멸감, 폭행을 당했다는 분노, 그리고 결국 4만 원의 숙박비조차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뒤엉켜서 그의 안에서 들끓었던 겁니다. 그는 피해자를 객실로 안내한 뒤 숙박비를 내일 아침에 받기로 하고 1층 카운터로 내려왔어요. 너무 화가 나서 배가 아플 지경이었다고 해요. 그는 자신이 거주하던 모텔방으로 들어가 40분 넘게 분을 삭히려고 했지만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피해자의 방문이 안에서 잠기는 소리가 들리자 그는 최종적으로 마음을 굳힙니다. 저 사람이 잠들면 죽여버리겠다. 살해를 결심한 장대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생각했어요. 칼보다는 한 번에 제압할 수 있는 도구. 그의 눈에 들어온 건 카운터 구석에 있던 쇠망치였습니다. 그는 망치를 등 뒤로 숨긴 채 피해자가 잠들기를 30분 넘게 기다렸습니다. 만약 방문을 열었을 때 피해자가 깨어 있으면 주무세요라고 말하고 그냥 내려올 계획까지 세워뒀죠. 오전 8시 장대호는 마스터키를 이용해 조용히 피해자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은 채 엎드려 잠들어 있었어요. 자신에게 온갖 무례를 범하고도 너무나 편하게 잠든 모습. 그 모습에 장대호는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놔버렸습니다. 그는 왼손에 든 쇠망치를 들어 잠든 피해자의 뒤통수를 힘껏 내리쳤어요. 아무런 움직임이 없자 더욱 용기를 내서 두 손으로 망치를 고쳐 잡고 같은 부위를 3차례 이상 연속으로 가격했습니다. 두개골이 부서지고 뇌수가 흘러나올 정도의 치명적인 공격.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범행 후 장대호는 피해자의 시신을 객실 욕실로 옮겼어요. 그리고 문을 잠그고는 마치 그 객실에 계속 손님이 투숙 중인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당일 밤, 그는 두려움에 모텔을 벗어나 밤거리를 배회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다음날 돌아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그는 시신을 처리하기로 합니다. 처음에는 렌터카의 시신을 통째로 실어버릴까 생각도 했지만 혼자서는 시신을 옮기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바로 시신을 절단해서 유기하는 것이었습니다. 8월 10일, 그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대용량 백팩을 주문하고 모텔 지하에 있던 부엌칼과 톱니빵칼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부엌칼로는 뼈를 절단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자신의 다른 원룸으로 가 절단기를 가져왔죠. 그리고 8월 12일 새벽, 그는 방독면을 쓴 채 객실 욕실에서 본격적으로 시신을 훼손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약 2시간에 걸쳐 시신을 머리, 몸통, 양팔, 양다리로 절단한 뒤 검은 비닐봉지에 각각 나눠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부터 다음 날까지 전기자전거를 타고 여러 차례에 걸쳐 한강으로 가서 차례차례 시신이 담긴 봉지를 강물 속으로 던져버렸어요. 장대호가 주장하는 범행 동기는 명확해 보였습니다. 만취한 손님의 무례한 언행과 폭행, 그리고 숙박비를 받지 못한 모멸감.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오직 한 사람, 살인범 장대호의 입에서만 나온 것이었어요. 그가 주장하는 피해자의 진상행위를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유일하게 기록했을 모텔 복도의 CCTV 영상. 장대호는 경찰이 찾아오기 전 저장 장치를 여러 차례 포맷하는 방식으로 그날의 모든 기록을 완벽하게 삭제했습니다. 사체를 유기하는 장면 일부만 겨우 복원됐을 뿐 가장 중요한 다툼 장면은 영원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결국 그날 밤
모텔 카운터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진실은 온전히 가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법원조차 판결문에서 그의 범행 동기를 실로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표현했을 정도입니다. 과연 그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었을까요? 아니면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비겁한 진실 뒤에 숨어 자신의 끔찍한 범죄를 정당화하기 위한 거짓말을 만들어낸 걸까요? 경찰은 장대호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피해자의 마지막 행적을 되짚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장과는 결이 다른 증언들을 확보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그날 밤 피해자를 모텔까지 태워준 택시기사는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손님이 만취한 상태였던 건 맞지만 반말을 하거나 무례한 행동은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택시비 잔돈까지 꼬박꼬박 챙겨받아갔습니다. 장대호가 묘사한 막무가내 진상 손님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죠. 더욱 가슴 아픈 증언은 피해자의 아내에게서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모텔에 도착한 직후 아내와 마지막 통화를 했는데요. 아내의 말에 따르면 남편은 종업원과 다툼을 벌였다는 말 대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전했다고 해요. 여기 모텔에 왔는데 돈을 줘도 안 받네. 이 말이 그가 가족에게 남긴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한 32살의 남성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당시 5살이던 어린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내의 뱃속에는 둘째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처참한 죽음 소식을 접한 아내는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아이를 유산하는 비극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한 사람의 잔혹한 범죄가 한 가정을 뿌리째 흔들고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한 생명까지 앗아간 겁니다. 한 달이 넘도록 남편의 시신이 모두 수습되기를 기다렸지만 끝내 모든 조각을 찾지 못한 유족은 결국 포기하고 장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범행의 잔혹성과 그로 인한 피해가 이토록 명확한데도 가해자 장대호에게서는 단 한 톨의 반성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2019년 8월 20일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중대성을 고려해서 그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경찰서를 나서는 장대호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피해자에게 할 말 없으십니까? 보통의 흉악범이라면 고개를 숙이거나 최소한 침묵을 지켰을 그 순간 장대호는 마스크를 벗은 맨얼굴로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면서 가장 섬뜩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너 나한테 또 죽어. 그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는 연일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다. 유족에게 전혀 미안하지 않다. 심지어 그는 고려시대 정중부의 일화를 언급하면서 사소하게 수염 태운 일이 무신정변이라는 큰 사건으로 번졌듯 자신 또한 죽일 만큼의 원한을 품을 만했다고 강변했습니다. 그의 이런 태도는 단순한 허세가 아니었어요. 그는 범행 직후부터 매우 치밀하고 냉혹하게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CCTV 영상을 삭제한 건 물론 객실벽에 튄 핏자국을 가리기 위해 별 모양 스티커를 사서 일일이 붙였죠. 피로 얼룩진 매트리스는 뒤집어 놨고 침대 시트는 교체했어요. 피해자의 신분증과 휴대전화는 망치로 부수고 잘게 잘라 여러 쓰레기장에 나눠버렸고 입고 있던 옷은 헌옷 수거함에 버렸습니다. 이건 우발적인 분노로 인한 살인이 아니라 자신의 범죄를 완벽하게 숨기려고 한 냉혈한의 모습. 바로 괴물의 민낯 그 자체였습니다. 2019년 10월 8일 장대호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선 그는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검찰은 범행의 극악무도함과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를 지적하면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11월 5일 1심 법원의 선고가 내려졌어요. 주문, 피고인 장대호를 무기징역에 처한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장대호의 죄를 조목조목 꾸짖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텔 손님으로 처음 만나 대면한 시간도 20여 분에 불과해 피해자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살해함으로써 살인을 가벼운 분풀이 수단으로 삼았다. 또한 엎드려 자는 피해자의 머리를 무거운 쇠망치로 수에 가격해서 뇌수가 흘러내리게 할 정도로 끔찍하고 잔인했다며 범행의 잔혹성을 지적했죠. 특히 재판부는 장대호 측이 주장한 자수 감경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수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감경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감경해줄 만한 자수라고 평가되지 않는다. 반성과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형량을 깎아주기 위한 거래수단이 될 수 없다는 사법부의 단호한 의지였던 겁니다. 그리고 1심 판결문에는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매우 이례적인 문장이 담겼습니다. 재판부 구성원 모두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가석방이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무기징역형임을 분명하게 밝혀두는 바이다. 현행법상 가석방은 법무부의 권한이라 법원의 판결이 직접적인 구속력을 갖진 않아요. 하지만 재판부는 법적인 효력을 넘어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견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긴 것이죠. 선고가 끝나고 법정을 나서던 장대호는 그 순간에도 카메라를 향해 비웃듯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어요.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며 검사는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사형을 구형하면서 쌍방이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장 과정과 심리 상태까지 면밀하게 분석했지만 결론은 같았어요. 2020년 4월 항소심 재판부 역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향했고 2020년 7월 29일 대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무기징역형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법의 심판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법의 판단과는 별개로 우리 사회에서는 이 사건을 둘러싼 기이하고 위험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가해자 장대호를 옹호하고 심지어 영웅시하는 여론이 형성된 겁니다. 그의 범죄는 정의구현으로 그는 진상손님을 참교육한 의인으로 포장됐죠. 이런 여론이 나타난 배경에는 몇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사적 제재에 대한 위험한 공감대였어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무례한 손님, 소위 진상에게 갑질을 당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장대호의 일방적인 주장에 감정적으로 이입하면서 그의 분노를 정당화한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혐오 정서였어요.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한 중국 동포, 즉 조선족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특정 집단에 대한 맹목적인 반감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논리로 작동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반성 없는 태도에 대한 왜곡된 호응이 있었습니다.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거짓 눈물을 흘리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다른 범죄자들과 달리 끝까지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는 그의 모습이 차라리 솔직하고 소신 있다는 해괴한 평가를 받은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옹호 여론은 매우 위험한 착각 위에 서 있는 모래성과 같아요. 그들이 믿는 진상손님이라는 대전제는 가해자 장대호의 입에서 나온 아무런 증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니까요. 그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유일한 증거인 CCTV를 스스로 파괴했습니다. 그런 그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믿고 피해자를 멋대로 단죄하는 건 또 다른 폭력에 지나지 않죠. 또한 우리는 범죄자가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고 대중의 동정을 얻기 위해 만들어낸 서사를 경계해야 합니다. 어쩌면 장대호는 자신이 사회의 어떤 지점을 건드리면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장대호는 이제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됐습니다. 우리 모두는
일상에서 크고 작은 분노와 모멸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타인에 대한 존중과 법의 테두리가 무너진 분노는 어디까지 폭주할 수 있을까요? 법과 제도가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할 것이라는 불신이 만연할 때, 그 정의가 사라진 빈자리를 채우는 건 결국 사적 제재의 달콤한 유혹은 아닐까요? 그를 괴물로 만들고 또 그의 행동에 박수를 보냈던 우리 사회의 뒤틀린 분노와 혐오는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그것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유 없는 증오와 잔혹한 범죄로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때는 2019년 5월 27일 월요일 새벽이었어요.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 단지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도시의 소음이 잦아들고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이제 막 하루를 시작하려는 몇몇의 집에서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던 정말이지 지극히 평범하고 고요한 새벽 5시 30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한 아파트 현관의 정적을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습니다. 초인종이었죠. 문 안쪽에 있던 42세 여성 B씨는 의아했을 겁니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은 없었거든요. 곧 결혼을 약속한 약혼자가 있었지만 그는 아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는데 화면에 비친 건 뜻밖의 얼굴이었어요. 낯선 사람은 아니었죠. 약혼자의 직장 후배인 36세 남성 정씨였습니다. 아는 얼굴이었기에 경계심이 조금은 누그러졌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의문이 피어올랐을 겁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온 거지? 그녀의 망설임을 읽기라도 한 듯 인터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선배에게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약혼자에게 생긴 급한 일. 이 말은 이른 새벽의 모든 비상식적인 상황을 단번에 납득시키는 가장 효과적으로 그녀의 경계심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말이었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걱정은 다른 모든 의심을 집어삼켰어요. 그녀는 결국 현관문 잠금 장치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철컥. 이 작은 기계음은 평온했던 그녀의 일상과 바깥 세상을 가르던 마지막 빗장이 풀리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비극의 문이 열리는 소리였죠. 문이 열리고 정씨가 익숙한 얼굴로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의 시선이 마주한 42세 여성 B씨. 그녀는 학원에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지병이 있는 노부모를 살뜰히 보살피면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온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자 예비 아내였습니다. 아마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약혼자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그녀는 다급하게 들어온 그에게 커피 한 잔을 타줬어요. 그건 최소한의 예의이자 불안한 상황 속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려는 그녀 나름의 노력이었겠죠. 짧은 대화가 오갔을 테지만 그 내용은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B씨가 이제 그만 가보라며 현관문을 열어주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약혼자의 안위를 전하던 그 남자의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죠. 다정했던 이웃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엔 어둡고 뒤틀린 욕망만이 번뜩였습니다. 정씨는 B씨의 등 뒤에서 순식간에 그녀를 덮쳤어요. 한 손으로는 허리를 감아 도망치지 못하게 붙들었고 다른 한 손은 거칠게 그녀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B씨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죠. 하지만 건장한 남성의 완력을 당해낼 순 없었습니다. 터져 나오려던 비명은 그의 손바닥 안에서 속절없이 뭉개졌습니다. 그의 손은 입을 막는 것을 넘어 그녀의 가느다란 목을 향해 파고들었어요. 숨통이 조여오고 눈앞이 아득해지는 극한의 공포. 그녀의 평온했던 아침, 성실하게 쌓아 올린 그녀의 일상은 그렇게 단 몇 분 만에 끔찍한 악몽으로 잠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거센 저항도 점차 힘을 잃어갔고 결국 그녀는 힘없이 쓰러지며 의식을 잃고 말았죠. 집안에는 잠시 섬뜩한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집 안에 흐르던
그 정적은 그리 길지 않았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정신을 잃었던 B씨가 희미하게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그녀가 마주한 건 악몽의 현실이었죠. 낯익은 공간이었던 자신의 집은 이제 가장 끔찍한 위협이 도사리는 밀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온몸을 지배한 건 생존에 대한 본능이었어요. 어떻게든 이곳을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은 범인이 가로막고 있었을 터. 그녀의 눈에 들어온 유일한 탈출구는 거실 너머의 베란다였어요. 그녀가 스스로 몸을 던진 것인지 아니면 범인과 다시 몸싸움을 벌이다 밀쳐진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게 됐어요. 다만 분명한 건 그녀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마지막 힘을 짜냈다는 사실입니다. 2019년 5월 27일 오전 6시 10분경 B씨의 몸은 아파트 6층 약 20m 높이에서 아래로 떨어져 화단 위로 추락했습니다. 보통의 범죄자였다면 사람이 추락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해서 그 즉시 현장을 떠났을 거예요.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며 흔적을 지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겠죠.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도망치지 않았어요. 되려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계획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갈아입고 화장실에서 흰 수건 한 장을 챙겨 나와 자신의 얼굴을 가렸죠. 그의 행동 어디에서도 당황이나 죄책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남은 과업을 처리하러 가는 사람처럼 그는 태연히 1층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잠시 후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화면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장면이 기록되기 시작했어요. 얼굴을 가린 정 씨가 추락한 B씨를 안아들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그의 품에 안긴 B씨는 놀랍게도 아직 숨이 붙어 있었죠. 온몸의 뼈가 부서지는 고통에서도 그녀의 생명은 위태롭게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CCTV 영상에는 그녀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뭔가 말을 하려는 듯 입술을 미세하게 움직이는 장면이 포착됐어요. 살려달라는 마지막 구조 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를 안고 있는 남자의 표정엔 어떤 감정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살아있는 생명을 구하러 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범죄를 완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범행을 목격한 유일한 증거를 소멸시키기 위해 그녀를 다시 어두운 밀실로 끌고 들어가는 중이었죠. 6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는 다시 지옥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건 구조가 아니었어요. 끝나지 않은 공포의 이막이었습니다. 다시 6층, 비극이 시작된 현관문 안으로 B씨는 끌려 들어갔어요. 밖에서 봤을 때 그저 평범한 아파트의 불 꺼진 창이었을 그곳은 이제 살아있는 그녀를 위한 마지막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B씨를 안방 침대 위로 옮겼죠. 추락의 충격으로 온몸이 부서지고 피와 흙먼지로 뒤덮인 그녀의 몸. 그는 수건을 가져와 상처와 이물질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행위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연민이나 구호 조치가 아니었어요. 오직 자신의 범행을 이어가기 위한 그리고 흔적을 지우기 위한 냉혹한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아직 숨이 붙어있는 저항할 힘조차 없는 그녀를 상대로 다시 자신의 본래 목적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그의 몸은 뒤틀린 욕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발각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던 건지 그는 결국 목적을 이루지 못했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는 마지막 선택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살아있는 증거인 B씨를 영원히 침묵시키기로요. 정 씨는 양손으로 다시 B씨의 목을 감쌌습니다. 6층에서 떨어지고도 간신히 붙들고 있던 그녀의 마지막 생명의 숨결은 그렇게 그의 소나기 안에서 잔인하게 끊어지고 말았죠.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 그것이 그녀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 죽음이었습니다. 범행을 마친 그는 태연히 그녀의 시신에 옷을 입히고 침대에 눕혀둔 뒤 약 1시간 후 아파트를 빠져나갔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딸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가족들이 애타게 그녀를 찾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
이 불안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아파트 문을 열었을 때 모든 비극은 이미 끝난 뒤였죠. 경찰은 안방 침대에 누워있는 B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수사는 CCTV 영상 한 편으로 급물살을 탔어요. 새벽 시간, 아파트에 들어왔다가 약 2시간 뒤 나가는 정씨의 모습, 그리고 경악스럽게도 추락한 B씨를 안고 다시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그의 모습은 그가 범인이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다음 날인 5월 28일, 경찰은 그의 원룸을 급습해서 정씨를 긴급 체포했죠. 하지만 그는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에선 뻔뻔한 거짓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처음엔 장난삼아 껴안으려고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축소하더니 증거를 제시하자 뒤에서 껴안았는데 소리를 질러서 입을 막았고, 그러자 피해자가 갑자기 베란다로 가서 스스로 뛰어내렸다 라며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겼습니다. 그는 살인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그녀의 죽음은 추락으로 인한 비극적인 사고였다고 완강히 부인했죠. 그의 거짓말이 계속되는 동안 국가수의 부검실에서는 차갑고 객관적인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온 부검 결과, 그 결과서에 적힌 사인은 그의 모든 변명을 단숨에 무너뜨렸어요. 사인, 추락사가 아님, 최종 사인,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 이 단어들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그녀는 20m 아래로 떨어져서 죽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 끔찍한 추락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고 믿었던 세상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해치려던 범인의 손에 이끌려 다시 어둠 속으로 끌려들어가 거기서 끝내 살해당했던 거죠. 추락은 사망의 원인이 아니고 잔혹한 살인의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이 과학적 진실의 앞에서 그의 모든 거짓말은 모두 깨져버렸어요. 국가수의 부검 결과는 사건의 진실을 밝혔지만 동시에 더 근본적이고 섬뜩한 질문을 던졌어요. 대체 어떤 사람이면 이토록 상상을 초월하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 그리고 우리는 왜 그를 막지 못했을까? 수사관들이 그의 과거, 이름하여 괴물의 이력서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을 때 그곳에는 이미 여러 차례 울렸어야 할 붉은 경고등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 끔찍한 범행은 결코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의 첫 번째 기록은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강간상해죄. 법원은 그에게 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가 그에게 준 첫 번째 기회였죠. 하지만 그는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습니다. 2007년, 그는 또다시 주점에서 일하는 종업원을 상대로 강간상해죄를 저질렀어요. 이번에는 실형이었습니다. 징역 5년, 그는 교도소에 수감됐죠. 하지만 수감된 이후에도 그의 뒤틀린 본능은 조금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역사는 더 끔찍한 형태로 반복됐어요. 2013년, 그는 5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또다시 같은 방식의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교화와 반성은 없었죠. 더 대담해진 범죄 욕구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세 번째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야 사법 시스템도 그의 위험성을 심각하게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검찰은 그의 재범 가능성이 너무나도 명백하다고 판단해서 법원에 성충동 약물치료, 즉 화학적 거세를 청구했습니다. 그의 범죄가 억제 불가능한 성적 충동에서 비롯된다고 본 거죠. 하지만 법원은 이 청구를 기각했어요. 대신 그에게 징역 5년과 함께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2018년 3월, 그는 전자발찌를 찬 채 다시 사회로 나왔어요. 전자발찌, 그의 동선을 24시간 감시해서 잠재적인 범죄를 막아줄 것이라고 믿었던 우리 사회의 마지막 안전장치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 5월 27일 새벽, B씨의 현관문 앞에서 서성이던 그의 발목에는 바로 그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었죠. 감시 시스템은 그가 B씨의 아파트 근처에 있다는 위치 정보는 파악했지만 그녀를 해치려는 그의 범죄 의도까지는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이 비극은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진실을 말해줍니다. 전자발찌는 괴물의 발목을 묶을 순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에 도사린 뒤틀린 욕망까지는 결코 묶지 못했습니다. 위치를 감시하는 기술은 인간의 내면에 숨겨진 악의를 막기에는 너무나도 무력했죠. 시스템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이 사건은 이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사회가 그를 막지 못했다면 법은 그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가. 2019년 9월, 검찰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라 반성의 기회를 여러 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대담하고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온 구제 불가능한 포식자의 마지막 범죄라고 규정했죠. 시민들로 구성된 위원회 역시 만장일치로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검사는 법정 최고형, 즉 사형을 구형했어요. 이에 맞서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했지만 범행의 발단이 우발적인 충동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범죄가 오랜 기간 계획된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욕구를 참지 못해 벌어진 비극이라는 논리였죠. 그의 죄는 무겁지만 사형만은 과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치열한 공방 끝에 2019년 10월 17일 1심 재판부의 판결이 내려졌어요. 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밝혔어요. 피고인의 전과를 알고도 온정을 베푼 피해자들에게 저지른 잔혹하고 비정한 범죄는 매우 무겁다.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 즉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이 보이지 않고 위험성이 몹시 커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로부터의 영구적 격리. 이 말은 무기징역이라는 형벌에 담긴 법의 진짜 의미였죠. 언젠가는 다시 사회로 돌아올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가 사회에 너무나 큰 위협이 되므로 살아있는 동안은 사회의 빛을 보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그의 법적 심판은 마무리됐어요. 하지만 법의 심판이 끝난 곳에서 남겨진 사람들의 고통은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팔순 노부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글을 올렸죠. 저는 지병이 많은 80 노인입니다. 착하고 바르게 살던 우리 딸이었습니다. 대통령님,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딸을 다시 살려주시던지 이 파렴치한 살인마를 사형시켜 주십시오. 영구격리라는 판결문만으로는 딸을 잃은 아버지의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을 위로할 수는 없었습니다. 피해자의 여동생 또한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서 절규했어요. 전자발찌를 차면 안전하다고요? 저희도 그렇게 믿었지만 이렇게 참담하고 끔찍한 죽음을 봤습니다. 만약 저 사람이 다시 감옥에서 나온다면 이전에도 3번이나 그랬듯이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간 안에 분명 똑같은 일이 생길 겁니다. 제발 더러운 성폭행 살인자가 다시는 이 세상에 발을 딛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법은 무기징역이라는 이름으로 그를 사회에서 지원했지만 유가족의 삶에 깊게 새겨진 상처와 공포는 영원히 지울 수 없게 됐어요. 다시 2019년 5월 27일 그날의 고요했던 새벽으로 돌아가 보죠. 그날 새벽 한 여성의 평온했던 일상은 현관문 초인종 소리 한 번에 산산조각 났어요. 그녀는 누군가의 딸이었고 약혼을 앞둔 예비 신부였으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저 다른 우리와 같이 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던 평범한 시민이었죠. 하지만 약혼자에 대한 걱정이라는 선량한 마음을 이용한 아기 앞에 그녀의 일상은 송두리째 파괴됐습니다. 익숙한 얼굴이 가면을 벗고 포식자로 돌변했을 때, 6층에서의 추락이 끝이 아니었을 때, 그리고 마지막 숨결마저 무참히 빼앗겼을 때, 그녀는 세상에 홀로 맞서야 했어요. 만약 우리가 이 사건을 단지 한 괴물의 끔찍한 범죄로만 기억하고 만다면 우리는 이 비극이 남긴 가장 무겁고 중요한 교훈을 놓치게 될 겁니다. 이건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 안전망에 얼마나 큰 구멍이 뚫려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증언이기 때문이죠.
3번의 성범죄 전과도 10년의 수감 생활도 그의 본성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요청했던 화학적 거세는 기각됐죠. 그리고 그의 발목에 채워져 있던 전자발찌는 그의 동선은 기록했을지언정 그의 잔혹한 범죄 의도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시스템의 구멍 사이로 사라져간 너무나도 안타까운 희생자였어요.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2023년 12월 3일 차가운 겨울바람이 서울의 심장부를 스치던 저녁이었어요. 종로구 사직동의 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창밖으로는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흐르고 안에서는 성공한 엘리트 가족의 온기가 흘러나와야 할 바로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곳에서 한 남자가 피 묻은 손으로 다급하게 그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건 남자는 50살의 현 씨.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국내 최대 로펌 소속의 변호사였죠. 그의 아버지는 검사장 출신의 5선 국회의원. 누구나 알만한 법조계 명문가이자 소위 말하는 성공의 대명사와도 같은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어요. 남부러울 것 없는 삶. 잘 닦인 성공의 궤도를 달리던 한 남자는 왜 아내를 끔찍하게 살해한 괴물이 되었을까요? 성공이라는 이름의 화려한 성벽 안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던 결혼 생활. 지금부터 그 화려한 가면 아래 지난 10년간 단단히 골마 터져버린 비극의 균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남자의 삶은 누가 봐도 탄탄대로였어요. 미국에서 대학과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재원, 존경받는 법조인 집안의 아들이었죠.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흠잡을 데 없는 이력서는 그가 얼마나 반듯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왔는지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2013년 그는 커리어와 가정을 모두 성공적으로 꾸려나가던 40대 초반의 아내와 결혼하면서 완벽한 그림의 마지막 조각을 맞추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그 화려한 그림 뒤편은 결혼생활 초입부터 검게 얼룩지고 있었습니다. 신혼의 단꿈은 짧았죠. 바쁜 업무에 비해서 급여가 적다는 이유로 그는 아내를 향해 멸시가 가득한 말을 내뱉기 시작했어요.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같은 여자는 서울역 가면 널려있다. 사랑하는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힘든 아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비수와도 같은 말이었죠. 이건 일시적인 다툼 속에서 나온 실수가 아니었어요. 성공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는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균열은 더 깊고 추악한 형태로 벌어졌어요. 2018년 그는 아내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2 자녀만 데리고 뉴질랜드로 떠나버려요. 수년간의 강제적인 별거,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지자 그의 마음속 의심과 집착은 병적으로 자라났죠. 그는 아내가 혼자 한국에 남아 외도를 한다고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휴대전화는 아내를 향한 폭언을 쏟아내는 무기가 되었어요. 그는 아내를 쥐라는 익명으로 지칭하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연남, 그런 쥐가 좋다는 내연남. 성병 검사 필요, 결과 보내줄래? 같은 입에 담기 힘든 모욕적인 언어들이 쉴 새 없이 아내에게 쏟아졌죠. 영상통화를 걸어서 지평관의 신발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3개월치 통화 기록을 전부 뽑아 한 건 한 건 누구와 왜 통화했는지 해명을 하면서 아내의 일상을 지배하고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학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무기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아내가 낳은 어린 2 자녀였죠. 그는 아이들에게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엄마가 자기밖에 몰라서 우리가 이렇게 따로 사는 거야.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서 저렇게 일만 하는 거라고. 어린 아이들의 세상에서 가장 큰 존재인 엄마를 가장 미워해야 할 존재로 바꿔버린 겁니다. 심지어 그는 2021년 어린 자녀들의 입을 통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엄마를 비난하게 시킨 뒤
그 목소리를 녹음해서 아내에게 전송하기까지 했어요. 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기 위해 고안된 가장 비정하고 악랄한 방식이었습니다. 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의 입에서 자신을 향한 욕설과 비난이 흘러나오는 것을 남편이 보낸 녹음 파일을 통해 들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깨달았죠. 이건 더 이상 지켜낼 가정이 아니고 남편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요. 2021년 10월 13일 그녀는 남편 현 씨를 상대로 첫 번째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옥과도 같았던 결혼 생활로부터의 탈출을 시도합니다. 법적 절차가 시작되자 현 씨의 태도는 돌변했어요. 그는 분노하거나 위협하는 대신 철저히 계산된 반성의 가면을 쓰고 아내 앞에 섰죠. 그가 내민 것은 사랑의 서약서라는 제목의 각서였습니다. 그 내용은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었어요. 아내에게 엄마로서의 자격을 비난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지 않겠다. 의처증으로 오해받을 언행을 하지 않겠다. 아내에게 상간남이 있다는 발언을 하지 않겠다. 아이들과의 만남을 방해하거나 단절시키지 않겠다. 서약서에 적힌 문장 하나하나는 그가 지난 세월 아내에게 어떤 상처를 줬는지 스스로 자백하는 내용이나 다름없었죠. 아내는 흔들렸습니다. 깨져버린 가정이지만 아이들을 위해 단 한 번만 더 믿어보기로 해요.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잡는 마음으로 그녀는 한 달여 만인 2021년 11월 30일 이혼 소송을 취하합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곧 잿더미가 됐어요. 서약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악몽은 다시 시작됐죠. 그의 괴롭힘은 더욱 교묘하고 악랄해졌습니다. 그는 아내의 직장으로 수시로 전화를 걸어 동료들에게 아내의 행적을 묻고 집안일은 신경 쓰지 않는다며 험담을 늘어놔 사회적 평판을 갉아먹었어요. 그리고 가족여행은 그에게 완벽한 무대가 됐습니다. 2023년 3월 뉴질랜드에서는 초인길에 아내만 덩그러니 남겨두고 아이들과 사라져버렸고 7월 미국에서는 아내의 비행기표는 사주지도 않은 채 따라오게 한 뒤 자신의 신용카드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핑계로 모든 여행 비용을 아내에게 떠넘겼죠. 9월 추석 명절에는 아내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아이들만 데리고 홍콩으로 떠나서 명절날 엄마와 아이들을 강제로 갈라놨습니다. 서약서에 썼던 모든 약속을 보란듯이 정면으로 위반한 거예요. 결국 2023년 11월 13일 아내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음을 깨닫고 딸의 손을 잡고 집을 나왔습니다. 서울 종로의 한 오피스텔에 작은 거처를 마련하고 마침내 그와의 물리적인 분리를 감행한 거죠. 그러나 현 씨는 그날 밤 즉시 오피스텔로 찾아와 소란을 피웠어요. 그는 겁에 질린 딸에게 여기는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이 집은 가난해. 여기 있으면 너는 루저가 될 거야. 라고 소리치면서 아이를 다시 빼앗으려고 했어요. 함께 있던 장모에게는 이혼을 조장하지 말라며 폭언을 퍼부었죠. 결국 아내의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그는 강제로 퇴거 조치됐습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었어요. 다음 날인 2023년 11월 14일 아내는 현 씨를 상대로 두 번째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것은 그녀의 마지막 결심이자 자신의 삶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저항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 마지막 저항이 끔찍한 비극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2023년 12월 3일 일요일 저녁 두 번째 이혼소장을 제출한 지 채 3주가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현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내용은 지극히 평범했죠. 딸아이가 책가방을 집에 두고 갔으니 가지러 와라. 이에 아내는 아무런 의심 없이 한때 자신의 집이었던 그 아파트로 향했어요. 아이의 물건을 챙겨 나오려던 그저 엄마로서의 당연한 발걸음이었죠. 딸의 책가방을 챙긴 그녀는 별거 중인 집에 남겨진 딸의 옷가지를 몇 개를 더 챙겨가겠다고 말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딸의 옷, 그것은 이제 자신과 딸이 함께할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상징물이었죠. 아내가 자신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있다는 마지막 확인, 그의 내면에 억눌러 있던 분노의 방아쇠가 당겨졌습니다. 그가 손에 든 것은 훗날 법정에서 고양이 장난감이라고 주장했던 길이 35cm의 속이 텅 빈 쇠파이프였어요. 차갑고 단단한 금속의 감촉,
그는 그것을 휘둘러서 아내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예기치 못한 공격의 아내는 충격과 고통 속에서 작은 방으로 필사적으로 도망쳤지만 그는 쫓아왔어요. 공격은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머리와 온몸을 수십 차례 의식을 잃을 때까지 가격했어요. 판결문에 기록된 피해자의 상처는 그날의 참상을 그대로 보여주죠. 머리에만 8개가 넘는 깊은 열창, 온몸에 남은 수많은 타박상과 멍자국. 폭행은 멈추지 않았고 쓰러진 아내의 배 위에 올라탄 그는 마지막으로 양손으로 아내의 목을 졸랐습니다. 꺼져가는 생명의 마지막 숨통을 제 손으로 끊어버린 거죠. 폭풍 같은 폭력이 휩쓸고 간 뒤 찾아온 침묵. 그는 쓰러져 피를 흘리는 아내를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그가 한 첫 번째 행동은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었죠. 검사장 출신의 다선 국회의원이었던 아버지. 그는 위급한 아내를 위한 신고를 하기도 전에 자신을 보호해줄 법적 가족적 권력에 먼저 손을 뻗었습니다. 잠시 후 현장에 도착한 그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린 지시는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이었죠. 옷을 갈아입어라. 그리고 딸을 데려와라. 증거를 인멸하고 엄마가 살해한 참혹한 현장으로 어린 딸을 데려오라는 비정한 지시였습니다. 그들은 범행이 벌어진 지 한참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어요. 구급대원이 전화 너머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라고 다급하게 요청했지만 아버지는 그런 걸 할 시간이 없다며 잘라 말했습니다.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심장이 멎은 지 한참이 지난 후였죠. 의사가 사망을 선고한 시각은 밤 9시 3분. 하지만 법의학자가 추정한 실제 사망 시각은 그보다 1시간이 빠른 저녁 7시 50분경. 그녀는 최소 50분 이상 차가운 바닥에 방치된 채 죽어갔던 거예요. 법정에선 현 씨는 일관되게 자신의 혐의를 축소하려고 했습니다.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라고 주장했어요. 죽일 의도는 결코 없었고 단지 상해를 입히려다가 의도치 않게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이 모든 것이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강변했습니다. 그가 내세운 사건의 발단은 황당할 정도로 사소했어요. 자신이 고양이와 놀아주고 있었는데 아내가 다가와서 고양이를 발로 툭 차고 지나갔고 그 모습에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손에 들고 있던 고양이 장난감으로 아내를 때렸다는 겁니다. 그는 격렬한 부부싸움 끝에 머리끝까지 화가 나 통제력을 상실했고 구체적인 상황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블랙아웃을 주장하기도 했죠. 그의 변명은 피해자가 모든 원인을 제공했으며 자신은 그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나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교묘한 책임전가였습니다. 물증이 없다면 그의 사회적 지위와 그럴듯한 변명에 모두가 속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죽은 아내가 마지막 힘을 다해 남겨놓은 목소리가 법정의 침묵을 깨뜨렸어요. 수사관들이 비밀번호를 풀어낸 그녀의 휴대전화. 그 안에는 그녀의 생의 마지막 순간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죠. 그것은 이 사건의 진실을 담고 있는 피해자의 마지막 증언이었어요.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현 씨가 쌓아 올린 모든 거짓말의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파일 속에 격렬한 부부싸움은 없었어요. 들리는 건 일방적으로 아내를 몰아붙이는 현 씨의 차가운 목소리와 그의 위축되어 쩔쩔매는 아내의 목소리뿐이었습니다. 그가 주장했던 고양이를 걷어차는 소리나 몸싸움을 하는 소리 역시 어디에도 없었죠. 대신 녹음된 것은 이거였습니다. 둔탁하고 섬뜩한 금속성의 타격음, 그리고 이어지는 아내의 처절한 비명. 그 비명 위로 그의 목소리가 악마처럼 겹쳐졌습니다. 죽어, 죽어. 이것은 이성을 잃은 사람의 괴성이 아니었어요. 명백한 살해 의도를 가진 서늘하고 집요한 외침이었습니다. 녹음 파일은 아들의 존재 또한 증명했죠. 소리를 듣고 놀라 나온 아들에게 현 씨는 소리쳤어요. 나오지 마. 그리고 그는 잠시도 멈추지 않고 다시 아내를 공격했어요. 자신의 아들이 바로 문 너머에서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격을 이어간 거예요. 가장 소름이 돋는 부분은 폭행이 끝난 뒤였습니다.
아내의 고통스러운 신음이 잦아들자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스스로에게 나지막이 읊조렸어요. 침착해. 기억을 잃었다는 그의 주장이 완벽한 거짓임을 증명하는 범행을 마친 자의 냉정한 자기통제였어요. 이 녹음 파일 하나로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우발적인 분노도 기억 상실도 피해자의 유발도 없었죠. 오직 한 남자의 일방적인 폭력과 살해, 그리고 범행을 은폐하려는 치밀한 거짓말만이 존재했습니다. 죽은 아내의 목소리는 가해자의 가면을 벗겨내고 사건의 진실을 만천하에 드러낸 가장 강력하고 슬픈 증거가 됐어요. 모든 거짓이 드러난 법정. 검찰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사는 범행을 멈출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음에도 살해한 것으로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 라며 그의 잔혹함과 반성 없는 태도를 지적했죠. 이에 현 씨는 최후 변론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과거에 정신과 치료 병력이 있었다고 밝히면서 당시 공황 상태였고 정상적인 심신이 아니었다고 말했어요. 그는 울먹이면서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서 와이프와 유족들에게 큰 고통을 드렸다고 평생의 반려자를 잃었다고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1심 재판부는 그의 범행 수법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피해자가 낳은 아들이 바로 옆에서 엄마가 죽어가는 소리를 듣게 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비정함에 주목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어요. 판결에 불복한 그는 항소했죠. 몇 달 뒤 항소심 법정에 나타난 그의 모습은 1심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말끔한 양복 차림의 변호사는 온데간데 없고 수의를 입은 채 휠체어에 앉아서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수척한 모습이었어요. 그의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자책감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해서 짧은 시간 동안 서너 번 졸도했다 라며 어릴 때부터 모범생으로 자라 헌신적인 생활을 해왔던 피고인이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면 왜 이런 일을 저질렀겠느냐 라고 반문했죠. 하지만 피해자 측은 그 모습을 냉정하게 바라봤어요. 1심 과정에선 지금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중형이 선고된 이후에 보이는 저 모습이 과연 진정한 반성인지 재판부가 살펴봐 달라고 했죠. 법정의 눈물과 쇠약해진 모습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아니면 형량을 줄이기 위한 마지막 연기인지에 대한 의문이 법정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최후 진술에서 그 의문은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그는 반성과 사죄 대신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쏟아냈죠. 진실도 왜곡되고 정의도 없고 약자로서 다수에게 매도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에서 결혼한 커플이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스스로를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현실을 부정하는 듯한 그의 말은 듣는 이들의 귀를 의심하게 했죠.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가해자가 고통 속에 남겨진 유족들을 향해 용서를 선언한 거예요. 결국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죠. 법정에서의 눈물도 휠체어 위에 수척한 모습도 그의 마지막 진술에서 드러난 비틀린 자기 연민과 위선을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2025년 4월 24일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마지막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현 씨 측이 제기한 상고를 최종 기각한 거죠.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에 어떠한 법리적 오해도 없었으며 징역 25년이라는 형량이 결코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어요. 이로써 모든 법적 절차는 끝이 났고 그의 25년형은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그는 25년의 형기를 모두 채우고 75세가 되는 2048년 12월 3일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법의 심판은 이렇게 내려졌어요. 하지만 그 어떤 판결로도 되돌릴 수 없는
이 사건의 진짜 비극은 이제부터 시작돼요. 바로 남겨진 두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엄마는 아빠의 손에 세상을 떠났고 아빠는 엄마를 살해한 살인범이 됐어요. 한 아이는 자신의 방문 너머로 엄마가 죽어가는 비명을 들어야 했고 다른 아이는 아빠로부터 엄마를 미워하라는 잔인한 말을 배워야 했죠. 아이들의 세상은 그날 밤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두 아이는 부모의 온기가 없는 세상에서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기억을 안고 살아가야 해요. 이 끝나지 않은 고통이야말로 이 사건이 남긴 가장 깊고 어두운 흔적입니다. 결국 성공이라는 가장 화려한 가면 뒤에 숨어 있던 것은 뒤틀린 통제욕과 자기애, 그리고 상대를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는 깊은 멸시였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가장 평온하고 안전해야 할 가정이라는 공간이 어떻게 가장 끔찍한 비극의 무대가 될 수 있는지를 너무도 아프게 보여줬죠.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2019년 8월 한 여름의 무더위가 채 가시지 않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밤. 이곳은 철거를 앞둔 재개발 지구였어요. 사람들이 떠난 빈집들이 어둠 속에 잠겨있고 동네 전체에 스산함마저 감도는 낡은 빌라촌. 그날 밤의 공기는 유난히 무겁고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깨지기 불과 몇 시간 전, 한 빌라에서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일상이 흐르고 있었죠. 아내 박 씨는 출판 관련 일을 하는 친구와 메시지를 나누면서 곧 세상에 나올 자신의 책에 대한 부푼 기대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4살 배기 아들은 저녁 늦게나마 집에 들르기로 한 아빠를 기다리면서 하루 종일 들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그 평범한 기대와 설렘이 비명 한번 지르지 못하고 끝날 마지막 시간이 될 줄은. 그리고 아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앗아갈 존재가 될 줄은요. 밤이 깊어지고 딸과 하루 종일 연락이 닿지 않자 불길한 마음에 아버지가 집을 찾았습니다. 수없이 전화를 걸어도 답이 없는 딸. 초인종을 눌러도 인기척 하나 없는 집이었죠. 결국 사위에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아버지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어요. 불 꺼진 집안의 공기는 무겁고 비현실적인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안방 침대 위 그의 딸과 어린 외손자는 붉게 물든 채 끔찍한 모습으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과학수사대가 현장을 샅샅이 훑었지만 그들은 곧 깊은 미스터리에 빠져들었어요. 현관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강제로 침입한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범인의 지문 한 조각, 족적 하나 발견되지 않았죠. 범행에 쓰인 흉기조차 자취를 감췄습니다. 마치 유령이 다녀간 듯 모든 흔적이 지워진 완벽한 밀실. 이 고요한 집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가해진 잔혹한 범죄. 하지만 범인은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보이지 않는 증거들로 채워진 한 아버지의 진실을 따라가 봅니다. 수사관들이 마주한 현장은 하나의 거대한 퍼즐과 같았어요. 하지만 그 어떤 조각도 제자리에 있지 않은, 아니 애초에 조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그림과도 같았습니다. 첫째, 문은 굳게 잠겨 있었죠. 외부에서 강제로 침입하려고 했다면 남았을 법한 아주 작은 긁힌 자국이나 파손의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범인의 흔적이 없었어요.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현장 감식팀이 동원돼서 집안 구석구석을 이잡듯 뒤졌지만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이나 족적, 머리카락 한 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범인은 공중에 떠서 움직인 것처럼 자신의 존재를 완벽하게 지워버린 거죠. 셋째, 범행 도구가 사라졌어요. 피해자들의 몸에 남은 상처는 예리하고 단단한 칼에 의한 것으로 추정됐지만 그 칼은 집안 어디에도 없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참혹한 공격 속에 이상하리만치 조용한 흔적이 있었어요. 바로 저항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아내 박 씨는 목 부위 등을 11차례,
어린 아들은 3차례나 찔렸습니다. 공격은 척추뼈가 부러지고 침대 매트리스가 뚫릴 정도로 강력하고 무자비했죠. 그러나 두 사람의 몸에서는 자신을 방어하려고 했던 필사적인 몸부림의 흔적, 즉 방어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약물이나 술의 흔적도 없었고요. 이건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모자는 가장 무방비한 상태, 바로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공격을 당했다는 것. 아내는 반팔 티셔츠와 속옷 차림, 아들은 잠옷 차림이었어요. 가장 편안하고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신뢰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의 모습 그대로였죠. 수사관들은 직감했습니다. 이 범죄는 낯선 외부인이 아닌 피해자들이 아무런 경계심 없이 문을 열어주거나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면식범의 소행이라는 것을요. 범인은 피해자들을 향해 모순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가해진 11번의 공격은 목적 달성을 넘어선 과도한 살상, 즉 오버킬의 형태를 띠면서 깊은 원한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어요. 반면 아들의 얼굴 위에는 베개가 살포시 덮여 있었습니다. 이는 범죄 심리학에서 종종 피해자의 얼굴을 차마 마주보지 못하는 범인의 죄책감 혹은 미안함의 표현으로 해석되죠. 분노와 죄책감이 기이한 공존, 범인은 피해자들과 매우 복잡하고 개인적인 관계로 얽혀있는 인물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외부인의 침입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어요. 그렇다면 남는 사람은 단 한 명. 수사망은 결국 한 사람을 향해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사망 추정 시각에 그 집에 머물렀던 유일한 사람이자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었던 단 한 명의 그림자. 남편이자 아빠인 도예가 조영학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40일 만에 용의자로 체포된 그는 세간에 알려진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었어요. 10년 넘게 활발히 활동하면서 여러 차례 매스컴에도 소개된 촉망받는 도예가. 그의 작품 세계를 얘기하던 차분하고 내성적인 예술가의 얼굴. 그 어디에서도 잔혹한 살인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잃은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누구보다 범인을 잡고 싶어하는 남편이자 아빠입니다. 슬픔에 잠긴 피해자인가 아니면 완벽한 가면을 쓴 살인자인가. 경찰은 그의 주장을 뒤로하고 보이지 않는 퍼즐 조각을 맞추기 위한 길고 외로운 싸움을 시작해야만 했어요. 슬픔에 잠긴 피해자를 연기하던 남편 조영학. 하지만 수사관들이 그의 삶을 한 겹씩 벗겨낼수록 예술가라는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욕망과 배신의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의 결혼 생활은 사랑과 신뢰가 아닌 일방적인 희생과 착취 위에 세워진 위태로운 성과도 같았죠. 아내 박 씨는 결혼 전부터 조영학의 예술 활동을 지지하며 금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에는 출판사에서 일하며 얻는 소득과 친정에서 마련해준 아파트형 공장의 임대 수입 전부를 남편을 위해 쏟아부었어요. 아내와 아들이 머문 곳은 40년 된 넓고 비좁은 전세 빌라. 하지만 남편의 예술 세계가 펼쳐지는 공방은 수억 원의 대출로 마련한 78평짜리 신식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아내는 아들의 태권도 학원비를 고민하면서도 남편에게는 공방 운영비와 재료비, 수입차 할부금은 물론 안마의자와 고가의 캐시미어 코트, 심지어 모발 이식 수술 비용까지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형적인 관계는 아내의 희생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균열이 가기 시작했어요. 사건 발생 10개월 전, 더 이상 생활고를 감당할 수 없게 된 아내는 남편에게 금전지원 중단을 선언하면서 진심 어린 손편지를 건넸습니다. 공방을 조금 줄여서 지방으로 옮기고 생활의 보탬이 될 생활자기를 만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현실적인 고뇌가 담긴 제안이었죠. 예술가로서 자신을 지지해주던 아내의 그 제안은 조영학에게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는 아내의 편지를 자신의 예술 세계에 대한 모독이자 자신을 향한 무시로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그는 아내에게 장문의 문자 메시지로 자신의 분노를 남김없이 쏟아냈어요. 결론은 돈이네.
내가 만든 작품들을 인테리어 소품 정도로 생각한다니. 지금까지 했던 말들은 다 거짓이었네. 당신은 날 아직 하나도 모르고 이해하는 척하지만 하나도 이해 못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을 물거품 만들려고 하는 당신이 싫다. 이유는 이런 거고 더 구질구질하게 이혼하기 싫으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법원 가서 합의 이혼 신청하고 끝내자. 그의 삶은 철저한 이중생활 그 자체였습니다. 2013년 12월 혼인신고를 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내연녀를 만나기 시작했고 그 관계는 범행 직전까지 이어졌어요. 아내를 만난 횟수가 한 달에 고작 한두 번일 때 내연녀와는 20번 가까이 만났습니다. 아내와의 통화 횟수보다 내연녀와의 통화 횟수는 무려 24배에 달했죠. 그는 내연녀에게 결혼을 후회한다. 아내는 만지기도 싫다. 곧 이혼할 것이다. 라며 거짓된 희망을 심어줬습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보인 태도는 더욱 비정했어요. 그는 내연녀와 자신의 누나에게 아들이 나를 하나도 닮지 않았다. 친자가 아닌 것 같다며 이혼하면 친자 확인 소송을 할 것이라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훗날 친자임이 확인됐지만 아빠를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들은 그의 마음속에 이미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재판부는 그가 아들을 무한한 사랑을 베풀 자녀가 아닌 아내의 경제적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주기적으로 만나야 할 의무의 대상으로 여겼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위태롭던 그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은 결국 돈이었어요.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자신 명의의 빌라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가압류하자 그는 재산 분할과 양육비 부담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될 위기에 처했어요. 자금 압박에 시달리던 그는 사건 발생 3개월 전부터 경마에 빠져들었고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로 빌린 돈 수백만 원을 탕진했습니다. 사건 발생 3일 전 그의 통장에 남은 잔고는 단 1,900원이었어요. 예술가라는 자존심은 상처받았고 경제적으로는 파탄에 이르렀으며 이혼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이 모든 것이 한데 뒤엉켜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아내와 아들은 더 이상 사랑하는 가족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예술과 자유를 가로막는 제거해야 할 비용이자 장애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과학은 거짓말하지 않죠. 동기가 명확해졌지만 이제는 입증의 시간이었습니다. 조영학이 아무리 완벽한 가면을 쓰고 결백을 주장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의 조각들은 그의 알리바이를 겨누고 있었어요.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시간의 증언이었습니다. 범행이 일어난 그날 밤 목격자는 없었죠. 하지만 피해자들의 몸이 그날의 시간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법정에 선 6명의 국내 최고 법의학자들은 모두 일관된 의견을 내놓았어요. 피해자들의 위에 소화가 덜 된 죽상 형태의 음식물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마지막 식사를 한 지 최대 6시간 이내에 사망했다는 거예요. 특히 결정적인 증거는 4살 배기 아들의 몸이었습니다. 성인과는 달리 스트레스나 개인적인 컨디션에 따른 소화적 편차가 거의 없는 어린아이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하나의 정밀한 시계와도 같았죠. 법의학자들은 아들의 소화 상태를 근거로 사망 추정 시간을 식후 1시간에서 4시간 사이로 더욱 좁힐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조영학이 도착하기 전인 밤 9시 이전에 저녁 식사를 마쳤어요. 아들의 몸이 가리키는 시간은 정확히 조영학이 집에 머물렀던 그 시간대와 겹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의 진실을 여는 첫 번째 열쇠였죠. 두 번째 증거는 잠들지 않은 자의 기록이었습니다. 조영학은 줄곧 밤 10시부터 아내, 아들과 함께 잠이 들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그의 스마트폰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고 주장한 밤 11시 55분. 그의 폰에서는 4분 동안 경마 앱이 실행된 기록이 발견됐어요. 주말 경주 정보가 업데이트되는 그 시간에 그는 뭔가를 검색하고 있었던 겁니다. 수사관의 추궁에 그는 터무니없는 변명을 늘어놨죠. 아내가 내 폰을 봤을 것이다. 내가 목류병이 있는 것 같다. 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아내는 그의 폰 패턴 암호를 알지 못했고 아이콘만 봐서는 알기 어려운 경마 앱을 굳이 실행했다는 것도 상식 밖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4분간의 기록은 그의 진술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동시에 그가 가족들이 잠들기를 기다리며 깨어 있었다는 강력한 정황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증거는 범행을 학습한 흔적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불과 일주일 전, 조영학은 자신의 노트북으로 영화 진범을 다운로드해서 시청했어요. 이 영화에는 놀라울 정도로 이번 사건과 닮아있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범인이 흉기와 피 묻은 옷을 감추는 방식, 피해자의 얼굴을 수건으로 덮는 모습, 그리고 결정적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침대 밑에 숨겨서 범행 발각을 늦추는 장면까지. 실제 현장에서 사라진 칼, 아들의 얼굴을 덮고 있던 베개, 그리고 침대 매트리스 사이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아내의 휴대폰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는 경찰의 과학수사 기법을 상세히 다룬 TV 프로그램 도시경찰도 시청했습니다. 루미노 혈흔 반응, DNA 채취법, 미세 증거물 확보 방법 등 마치 범죄 수사관의 동선을 미리 읽고 자신의 흔적을 지워나가는 방법을 학습이라도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네 번째 증거는 양손잡이의 흔적이었어요. 침대 벽 쪽에 누워있던 아내는 왼쪽 목 부위를, 침대 바깥쪽에 거꾸로 누워있던 아들은 오른쪽 목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당했어요. 상처의 방향과 위치를 분석한 전문가는 범인이 양손을 모두 사용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습니다. 조영학은 본래 왼손잡이였지만 도예가로서 양손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사람이었죠. 그의 유튜브 채널 영상에는 오른손으로 섬세한 도예 작업을 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증거는 범행 후의 기이한 의식이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바로 다음 날, 그의 하루는 슬픔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의 차를 본 이웃 주민은 평소와 달리 그날 밤 블랙박스의 불빛이 꺼져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 11시 39분, 그는 주유소에 들러 세차를 합니다. 오후 12시 14분,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죠. 오후 1시 2분, 헬스장에 가서는 운동도 하지 않은 채 40분간 샤워만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차량 용품점에 들러 꺼져있던 블랙박스의 메모리 칩을 새로 구입해 교체해요. 마치 자신에게 묻어있을지 모를 범행의 흔적과 기억을 씻어내고 자신의 행적을 지우기 위한 의식을 치르듯 그는 너무나도 침착하고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조영학 측은 끝까지 제3자 범행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CCTV 사각지대로 누군가 침입했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합리적 의심이 아닌 추상적 가능성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아무런 원한관계도 없는 집에 범인이 하필 조영학이 떠난 직후 1시간 남짓한 짧은 시간 안에 흔적 하나 없이 침투해서 잠든 모자를 살해하고 유유히 사라졌다는 건 소설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증거들은 모두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과학의 시간, 디지털의 기록, 심리의 흔적, 그리고 그의 기이한 행적까지 모든 조각이 맞춰지자 예술가의 가면 뒤에 숨어있던 잔혹한 살인자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조영학은 법정 최후 진술까지도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어요. 그는 시종일관 감정의 동요 없이 마치 남의 이야기를 듣는 듯한 태도로 재판에 임했죠.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들의 참혹했던 현장 사진과 부검 사진들이 증거로 제시됐습니다. 방청석의 유족들은 오열했고 사건을 지켜보던 검사와 판사마저 울컥하는 순간들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하지만 피고인석의 조영학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판부가 그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재판을 하다 보면 검사님도 저도 숨진 아이의 사진을 보면 울컥하는데 본인은 지나치게 냉정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의 대답은 법정에 있던 모두를 침묵하게 만들었죠. 냉정하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눈물도 흘리지 않으려고요. 슬픔을 억누르는 피해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를 철저히 계산하고 연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술가라는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그의 마지막 얼굴은 감정이 없는 차가운 괴물의 모습이었습니다. 2021년 4월 15일
대법원은 조영학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한국 사법 역사에 중요한 족적을 남겼죠. 직접 증거가 단 하나도 없는 살인사건에서 수많은 간접 증거들의 논리적 연결만으로도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겁니다. 한 인간의 삶의 궤적, 그의 말과 행동, 그가 남긴 디지털 기록과 주변인들의 증언이 그 어떤 지문이나 흉기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이 사건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헌신적인 사랑은 가장 잔인한 배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술가라는 자존심의 허울 뒤에 숨어있던 비틀린 자기애가 결국 자신을 지탱해주던 세상 전부를 파괴하는 비극을 낳은 겁니다.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2019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모두가 들뜬 분위기 속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던 그 밤,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게시글 하나가 올라와요. 금 100돈을 팝니다. 묵직한 순금 팔찌와 목걸이, 반지들이었죠. 40대 가장 A씨가 올린 글이었습니다. 글을 올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구매를 원한다는 메시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자신을 24살 청년이라고 밝힌 구매자는 망설임 없이 거래를 원했어요. 거액의 현금이 오가는 거래인 만큼 두 사람은 이틀 뒤 직접 만나 물건을 확인하고 돈을 건네기로 약속했죠. 이틀이 지난 12월 26일 밤 10시, 약속 장소인 충남 계룡시 신도암 면사무소 앞으로 A씨는 약 2,6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품에 안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선 사람은 24살 청년 E씨였어요. 평범하고 호리호리한 체격. 그는 언뜻 보기에 동네에서 마주칠 법한 평범한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간단한 인사가 오가고 A씨가 금을 보여주려는 순간 E씨는 예상치 못한 말을 건넵니다. 지금 현금이 없으니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은행으로 가주시죠. 다소 이상했지만 A씨는 큰 의심 없이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E씨는 자연스럽게 A씨의 흰색 K5 차량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운전석 바로 뒤, 가장 기습하기 좋은 자리였죠. 낯선 청년을 태운 차는 조용히 밤의 도로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A씨가 E씨의 안내에 따라 운전대를 돌린 곳은 은행이 아니었어요. 차량은 점점 인적이 드물고 가로등 불빛마저 희미한 어두운 도로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차량이 멈춰선 곳은 그가 미리 물색해둔 인적이 없는 계룡대 시설관리소 주차장이었어요. 칠흑 같은 어둠과 정적만이 감도는 공간. A씨가 뭔가 잘못됐음을 직감했을 바로 그 순간이었죠. 그 어둠 속에서 청년은 미리 준비해온 차가운 세부치 장도리를 조용히 꺼내들었습니다. 평범했던 중고거래 약속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시작점이 되고 있었어요. 고요했던 주차장의 정적은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순식간에 깨졌어요. 운전석에 앉아있던 A씨의 머리를 향해 뒷좌석의 청년이 장도리를 내리친 거였죠. 예고 없는 공격에 A씨는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차량 비상등 버튼을 눌렀어요. 어둠 속에서 주황색 불빛이 다급하게 깜빡이기 시작했지만 그 신호를 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A씨는 쓰러지듯 차문을 열고 밖으로 기어나왔어요. 그는 손을 들어 방어하며 필사적으로 애원했어요. 하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살고 싶다는 간절한 외침. 그것은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청년의 귀에는 그 어떤 애원도 들리지 않았죠. 오히려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뒷좌석에서 나온 그는 쓰러져가는 남성의 머리를 향해 다시 몇 번이고 장도리를 내리쳤습니다. 결국 A씨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청년은 그의 품에 있던 크로스백과 차키를 챙겨서 유유히 A씨의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났어요. 몇 분이 흘렀을까? 기적적으로 A씨는 다시 의식을 차렸습니다. 주변은 여전히 고요했고 범인은 사라진 뒤였죠. 그는 깨질 듯한 머리를 부여잡고 비틀거리면서 일어섰어요.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희미한 불빛, 인근 계룡대 본부 교회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필사적으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살아야 한다는 일념, 그리고 이 끔찍한 일을 알려야 한다는 의지가 꺼져가던 그의 생명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교회 근처에서 그는 한 행인과 마주쳤어요. 피투성이가 된 채 다가오는 남자를 보고 놀란 행인에게 A씨는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쏟아냈어요. 그것은 고통의 신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앗아간 범인을 가리키는 마지막이자 가장 선명한 목소리였죠. 금 100돈을 사겠다는 사람에게 강도를 당했어요. 범인은 검정 점퍼에 키는 180cm 정도, 호리호리한 체형의 20대로 보입니다. 거기까지였습니다. 범인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남긴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곧바로 119 구급대가 출동해 그를 건양대 병원으로 옮겼지만 부상은 너무나도 심각했어요. 사건 발생 이틀 뒤인 12월 28일, 그는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한 가장의 생명이 차가운 주차장에서 무참히 짓밟혔어요. 이제 그가 남긴 마지막 목소리는 경찰의 손에 넘겨졌죠. 피해자가 남긴 마지막 목소리는 사건을 해결할 유일한 희망이었죠. 충남지방경찰청은 즉시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이 가진 단서는 범인의 인상착의, 그리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해온 대포폰 번호 단 2개뿐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대포폰의 명의자는 범인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사는 시작부터 벽에 부딪혔죠. 직접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게 되자 수사팀은 가장 원초적인 방법으로 돌아갔습니다. 범행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을 모두 확보해서 샅샅이 훑기 시작한 거예요. 수많은 차량과 행인들이 오가는 영상 속에서 경찰의 눈에 유독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는 차량 한 대가 포착됐습니다. 검은색 K7 승용차. 범행 시각을 전후해서 현장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이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경찰은 즉시 이 차량을 용의 차량으로 특정하고 번호판을 추적했습니다. 차의 주인은 25세 남성 E씨였어요. 피해자가 마지막 순간에 묘사했던 20대 청년과 일치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사건 발생 나흘 만에 경찰은 경기도 수원의 한 숙박업소에 숨어있던 E씨를 찾아내서 검거합니다. 그의 키는 177cm, 몸무게는 65kg. 피해자가 설명했던 180cm 정도의 호리호리한 체형과 정확히 들어맞았죠. 피해자가 남긴 마지막 목소리가 마침내 범인의 가면을 벗겨낸 순간이었습니다. 체포된 E씨는 언론에 비친 모습 그대로 지극히 평범한 20대 청년이었어요. 1995년 전라남도 광양에서 태어난 그는 중학교 1학년 때 부모의 이혼을 겪고 어머니 누나와 함께 자랐습니다. 하지만 고등학생이 되면서 소위 일진이라고 불리는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이 문제로 어머니와의 갈등은 깊어져만 갔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는 대학에 진학하는 대신 택배, 정수기 필터 교체 같은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습니다. 2014년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이 일로 어머니의 질책을 받자 그대로 집을 나왔어요.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난 그는 5살 연상의 여자친구와 함께 호주로 떠나 식당과 농장에서 일하면서 몇 년을 보냈지만 결국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2018년 홀로 귀국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그의 삶은 더욱 위태로워졌어요. 그는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여호와의 증인 신자라는 이유를 대며 입영을 거부했고 간헐적으로 건축 현장에서 일하면서 생계를 이었지만 그마저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은 도박과 주식이었어요. 순식간에 모아둔 돈을 전부 탕진하고 대출까지 받아 약 1,300만 원의 빚을 지게 된 거예요. 빚독촉에 시달리던 그는 단기간에 큰 돈을 벌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선택은 위조 지폐였어요. 2019년 10월 초 그는 자신의 숙소에서 프린터로 5만원권 지폐 228장을 위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조 지폐로 중고나라에서 금 50돈을 구매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죠. 처음부터 그는 법과 상식을 완전히 무시한 채 오직 돈을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기로 얻은 돈은 그의 빚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더 크고 더 확실한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그의 비뚤어진 욕망은 한 사람의 생명을 겨냥하기에 이르렀죠. 고립된 삶, 깊어진 빚, 그리고 한 번의 성공적인 범죄 경험. 이 모든 것들이 그를 끔찍한 강도살인이라는 막다른 길로 내몰고 있었습니다. 빚 때문에 시작된 범죄는 결국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비극으로 끝났어요. 수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와 계획이 명백하게 드러났지만 법정에선 이 씨의 얼굴은 또 다른 가면을 쓰고 있었죠. 그는 체포된 순간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일관되게 한 가지만을 주장했어요. 저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공범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범행을 계획하고 살인을 저지른 것은 성명불상의 공범이었다고 해요. 자신은 그저 공범의 지시에 따라 범행 도구를 사고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만 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 공범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연락처도 심지어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한 설명조차 오락가락했어요. 검찰 조사 초기 범행 당시의 감정까지 섞어가면서 모든 것을 자백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축소하기 위한 허구의 인물을 내세워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죠. 2020년 7월 1심 재판부인 대전지방법원은 그의 주장을 단호하게 배척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변명을 중형이 두려워 죄책을 덜어보려는 시도로 보이는 소설 같은 주장이라고 일축했어요. 범행 전날 현장을 답사하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하고 폐기한 점 등 명백한 증거들은 그가 처음부터 살해 의도를 가지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강도살인과 통화위조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이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사건은 2심 재판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더욱 무겁게 바라봤죠.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을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천인공노할 끔찍한 범행이라고 규정했어요. 또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둔기를 내리친 범행에는 주저함이 없었고 그 의지는 확고했다며 그의 잔혹성을 지적했죠. 무엇보다 재판부가 주목한 것은 그의 태도였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음은 물론 일말의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형을 가중해야 할 사정만 보일 뿐 특별히 감경할 만한 요소를 찾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2심 재판부는 1심의 징역 40년 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로부터의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었죠. 이 씨는 이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0년 12월 30일 대법원은 이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한 청년의 끔찍한 범죄에 대한 법적 심판은 모두 끝이 났죠. 사람들은 24살 청년이 저지른 이 끔찍한 범죄가 무기징역이라는 판결과 함께 마침내 끝이 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씨의 악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철창과 담장으로 둘러싸인 교도소 안에서 그의 밤은 끝나지 않고 있었어요. 무기수로 복역하면서 사회와 격리된 이 씨. 그의 시간은 교도소 안에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도소 안에서 또 하나의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이 씨가 같은 방을 쓰던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서 숨지게 한 겁니다. 그의 폭력성은 교정시설 안에서도 빚이라는 압박이 사라진 환경 속에서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법정에 섰고 재판부는 그에게 또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했죠. 이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전례 없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무기수가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초의 사례. 사회로부터의 영원한 격리라는 무기징역의 의미조차 그의 재범을 막지 못했던 겁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사회와의 영원한 격리, 그것만으로 악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걸까요? 한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은 어둠은 과연 어디까지 깊어질 수 있는 걸까요?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2010년 7월, 여름의 열기가 아직 가시지 않은 수원역 부근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이곳에서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히 시작됐습니다. 한 명은 2003년 취업 비자를 들고 코리안 드림을 꿈꾸면서 한국 땅을 밟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30대 남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아직 어른의 보호가 더 익숙할 나이 16살의 가출 청소년 김양이었죠. 남자는 집을 나온 소녀에게 연락을 시작했어요. 밥을 사주고 갈 곳 없는 아이에게 자신의 집을 기꺼이 내줬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의 한 작은 빌라 204호. 그곳은 소녀에게 추위와 허기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법원의 기록은 이 관계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숙식을 제공한다는 빌미로 성관계를 갖는 등 생활했다. 보호의 울타리처럼 보였던 공간은 세상의 시선에서 벗어난 채 위태로운 관계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름이 가고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는 12월의 어느 겨울밤, 시한폭탄 같았던 그들의 공간에 파국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2010년 12월 2일 밤 9시, 그날따라 유난히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빌라에 있던 김양에게 말했어요. 친구 집에 밥 먹으러 가자. 하지만 소녀는 고개를 저었죠. 날도 추운데 가기 싫어. 너 혼자 갔다 와. 그 말을 뒤로하고 피고인은 혼자 친구 집으로 가서 식사를 하고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피고인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방 안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죠. 사실 그 무렵 이 남성은 1년간 일하던 공장에서 근무 태만을 이유로 해고당한 직후라서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예민하고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그를 기다리던 김양이 화가 가득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너 혼자 밥 먹고 왔으니 빨리 밥이나 차려줘. 남자가 맞받아쳤습니다. 가자고 할 때는 안 가더니 지금 와서 왜 이래? 라면이나 끓여 먹어. 그 순간 팽팽하던 긴장의 실이 끊어졌습니다. 김양이 그의 왼쪽 뺨을 세게 때렸어요. 그리고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친구들을 부르려고 하자 남자가 앞을 막아섰죠. 그러자 소녀의 입에서 날선 욕설이 터져나왔습니다. 새끼, 나 존나게 열받았어. 너 죽여버리고 싶다. 말과 함께 김양은 칼이 있는 주방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다급해진 남자가 김양의 손목을 붙잡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가 너보고 여기 오라고 했냐? 네 맘대로 와놓고 왜 나한테 화를 내냐? 그러자 김양은 남은 왼손으로 그의 얼굴을 2번 핥혔죠. 그 순간 남자는 격분했습니다. 그는 김양의 가슴을 강하게 밀어 넘어뜨렸어요. 침대 매트리스 위로 쓰러진 소녀는 경찰을 부르겠다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소리를 지르지 말라고 외쳤지만 소녀는 멈추지 않고 발버둥을 치면서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죠.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원의 기록은 그때 남자가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고 적고 있어요. 그는 넘어진 소녀의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세게 졸랐습니다. 화성의 작은 빌라 204호. 16소녀의 필사적인 저항과 외침은 남자의 분노 아래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어요. 격렬했던 다툼과 비명은 흔적도 없이 고요함에 잠식됐죠. 법원의 기록에 따르면 남자는 숨진 김양의 곁에서 5시간이 넘도록 머물렀다고 해요. 그 길고 어두운 시간 동안 그는 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고요를 깬 건 남자의 첫 번째 움직임이었습니다. 범행이 끝나고 약 3시간이 지난 새벽 3시 5분.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 이미 숨진 김양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스스로 통화 기록을 남긴 거죠. 마치 이제 막 사라진 소녀를 애타게 찾는 사람처럼요. 이것이 바로 진실을 숨기기 위한 그의 첫 번째 시도였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한 새벽 6시, 그는 본격적으로 소녀의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어요. 김양의 가디건 한 벌과 신발 2켤레를 비닐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약 200m 떨어진 조합 농협 창고 앞 도로변, 나무 사이 은밀한 곳에 그것을 버리려고 했죠. 그때였어요.
버리려고 했던 가디건 주머니 안에서 손에 잡힌 작은 플라스틱 조각. 피해자의 교통카드였습니다. 그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카드를 꺼내 자신의 주머니에 챙겼죠. 그날 하루 동안 그는 2번 더 김양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어요. 오후 5시 그리고 6시. 통화 목록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부재중 기록은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는 무언의 증거가 돼줄 거라고 믿었을 겁니다. 그의 모든 은폐 시도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그리 오래 숨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한 다음날 새벽 12시 30분. 그는 건물 밖 쓰레기장에서 쌀포대 한 장을 주워왔어요. 그는 먼저 쌀포대로 소녀의 얼굴을 뒤집어 씌우고 이불로 사체를 감싼 뒤 테이프로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건물 3층 옥상에 있던 이불 한 개를 더 가져와서 사체를 다시 한번 둘러쌌죠. 그는 여러 겹으로 감싸인 소녀를 자신의 어깨에 들쳐맸습니다. 집에서 약 40m 떨어진 도로까지 그는 깜깜한 새벽의 어둠을 가로질렀어요. 길가에 주차된 화물차 앞. 그는 마지막 흔적을 그곳에 내려놓듯 버렸습니다. 한때 자신의 집에서 잠들고 밥을 먹고 다투기도 했던 김양은 그렇게 차가운 길 위에 남겨졌습니다. 차가운 길가에 버려진 소녀의 시신이 발견이 되면서 남자는 곧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의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3번의 재판 내내 일관되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죠. 그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피해자와 다투다가 흥분해서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쳤을 뿐 결코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피해자가 사망해 있었던 겁니다. 그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훔친 교통카드에 대해서는 가치가 없는 물건이라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해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대신 그의 행동이 남긴 냉정한 증거들을 주목했죠. 법원은 먼저 미필적 고의라는 법리를 꺼내들었어요. 직접적인 살해 계획이 없었더라도 자신의 행동으로 상대가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 행동을 했다면 이건 살인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재판부는 말했습니다. 172cm의 건장한 성인 남성이 160cm의 16세 소녀의 목을 강하게 조를 때 그 결과가 죽음일 수도 있다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고요. 부검 결과 드러난 얼굴의 우열과 눈꺼풀의 점상 출혈은 목이 졸려서 질식사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훔친 교통카드에 대한 그의 변명 역시 기각됐어요. 재판부는 설령 금전적인 가치가 없더라도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절도이며 더 나아가서 사람이 사망한 직후라도 그가 생전에 가졌던 점유권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즉, 죽은 자의 주머니에서 물건을 꺼내는 행위 역시 명백한 절도라는 거죠. 또한 법원은 그의 심신미약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범행 직후부터 그가 보인 행동은 술에 취해 이성을 잃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으니까요.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서 알리바이를 만들고 증거가 될 만한 소지품을 따로 빼돌려서 버리고 다음날 한밤중이 되기를 기다려서 치밀하게 사체를 포장해 유기하는 모든 과정.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냉정하고 계산된 행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물론 고려했어요. 그가 한국에서 범죄 전력이 없었다는 점, 피해자의 폭언과 폭행에 격분해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 그리고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얼마간의 돈을 공탁한 점 등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그의 죄책이 실로 무겁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자신의 보호 아래에 있던 사회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의 생명을 앗아간 점, 그리고 범행 후에 진실을 숨기기 위해 보인 지극히 불량한 태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서를 받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렇게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고 피고인의 형수와 상고는 모두 기각됐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어떠한 법리적 오류도 없다고 못 박았죠.
16살의 소녀 죽음에 대한 최종적인 법의 판단, 징역 12년이 확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남자는 12년의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겁니다. 그 세월이 끝나면 그는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겠죠. 지금은 이미 출소하지 않았을까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그가 분노로 앗아간 16살의 소녀의 시간은 영원히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밥을 차려달라는 사소한 말다툼이 어떻게 한 사람의 생명을 파괴하는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었는지, 그리고 세상의 밖으로 밀려난 한 아이가 왜 위험한 관계 속에서 기댈 곳을 찾아야만 했는지 말입니다. 경기도 화성의 작은 빌라에서 시작된 이 비극은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부른 파국이자 우리 사회가 미처 품지 못한 아이의 마지막 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양이 이 남자에게 욕을 했고 때렸다고 하는 것은 범인의 주장일 뿐입니다.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2000년 6월 초 경기도 안산시 평온했던 공업도시의 밤이 공포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내리면 귀가하는 여성들을 노린 퍽치기 강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어요. 사건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흉흉한 괴담을 낳았죠. 빨간 옷을 입은 여자만 노린다더라. 긴 생머리 여성이 타겟이다. 심지어 만삭이 임산부도 당했다는 말까지. 괴담은 구체적이어서 더욱 섬뜩했습니다. 시민들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야 했어요. 정체 모를 범인의 그림자는 안산 전체를 질식시킬 듯 옥죄어 왔습니다. 이 모든 공포의 시작은 한 외국인 청년이었어요. 그의 이름은 왕리웨이. 당시 24살이었죠. 1999년 9월 그는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산업연수생으로 한국 땅을 밟았어요. 전남 목포의 한 공장에 배치됐지만 왕리웨이는 2달 만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며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됐어요. 그가 향한 곳은 일자리가 많다는 경기도 안산이었습니다. 월세방과 고시원을 전전하면서 공사장 인부로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았죠. 하지만 게으른 성격 탓에 그 일마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수중에 돈이 떨어지자 그의 마음속에 뒤틀린 욕망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는 범죄를 계획합니다. 2000년 4월 28일 늦은 밤, 야근을 마치고 귀가하던 24살의 정씨. 안산 단원구의 한 주공아파트의 집 근처 골목길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둠 속 뭔가 하얀 물체가 웅크리고 있었어요. 조심스레 다가간 행인의 핸드폰 불빛이 비춘 것은 고민형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싸늘한 알몸으로 버려진 참혹하게 살해된 젊은 여성이었죠. 머리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끔찍하게 훼손된 상태였어요. 사체가 발견된 길은 온통 피로 흥건했죠.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돌멩이로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가격당해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왕리웨이가 시신에 저지른 엽기적인 행각이었어요. 그는 정 씨에게서 현금 3만 원을 빼앗고 옷을 벗겨서 변태적인 성추행을 저질렀어요. 심지어 피해자의 신체 중요 부위를 나뭇가지로 훼손하기까지 했습니다. 현장에 남은 단서는 범행에 쓰인 피 묻은 돌멩이 하나뿐. 경찰은 동일 전과자를 샅샅이 뒤졌지만 용의자는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애초에 용의선상에 없던 불법 체류 외국인의 범행이었기 때문이죠. 첫 살인 후 2달이 채 안 된 6월 19일 새벽 4시 왕리웨이는 또다시 집을 나섰어요. 이미 6차례나 더 여성을 공격해서 금품을 빼앗았지만 경찰은 그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완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믿었어요. 생활비를 위해 시작한 범죄는 어느새 그에게 묘한 흥분과 쾌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안산시 원곡동의 한 주유소 맞은편, 성경책을 품에 안고 걸어가는 41세 이 씨가 그의 눈에 들어왔죠. 주변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왕리웨이는 이 씨의 뒤로 접근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돌멩이가 아닌 미리 준비한 쇠망치를 그녀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던 이 씨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어요. 왕리웨이는 쓰러진 이 씨의 머리를 2번 더 가격한 뒤 인근 마트 화장실로 끌고 갔죠. 그는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머리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쇠망치로 내리쳤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사람의 말소리가 들려왔어요. 화들짝 놀란 왕리웨이는 돈을 훔치려던 계획을 접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이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출혈로 5일 만에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2번째 살인 후 불과 엿새 뒤인 6월 25일, 왕리웨이의 범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상가 화장실에서 30대 여성을 덮쳤지만 공간이 좁아 망치를 휘두르지 못했고 여성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실패하고 맙니다. 1시간 뒤, 그는 인근 동네로 이동해서 또 다른 여성을 노렸어요. 염씨를 쇠망치로 공격해 쓰러뜨린 뒤 현금 20만원과 10만원권 자기압수표 3장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다행히 목숨을 건진 염씨는 경찰에게 범인의 인상착의를 진술했죠. 허름한 옷차림의 키 작은 20대 남성. 사건이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경찰의 공개 수사가 시작되자 왕리웨이는 잠시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당장 쓸 돈이 없었어요. 초조해진 그는 결국 스스로 무덤을 파는 선택을 합니다. 7월 10일 안산 시내의 한 마트. 왕리웨이는 염씨에게서 훔친 자기압수표를 사용했습니다. 1년 번호가 있는 수표는 곧바로 추적됐고 수표에 묻은 지문은 그의 신원을 가리켰어요. 2달간 안산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악마가 마침내 꼬리를 밟힌 순간이었어요. 왕리웨이는 2달간 총 10건의 범행을 저질렀어요. 2명을 살해하고 8명에게는 씻을 수 없는 중상을 입혔죠. 그 대가로 그의 손에 들어온 돈은 고작 100여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발기부전으로 인한 성적 컴플렉스가 있었으며 가학적인 행위로 만족을 느끼는 성도착증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한국 여자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 범행했다 라는 혐오 발언도 서슴지 않았어요. 2001년 6월 대한민국 법원은 2건의 강도살인과 8건의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왕리웨이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오원춘 등과 함께 현재까지 복역 중인 몇 안 되는 외국 국적의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이 끔찍했던 사건은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와 함께 외국인 강력범죄라는 무거운 숙제를 남겼습니다. 합법적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대다수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편견이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커졌어요. 그저 평범한 밤길을 걷고 있었을 뿐인데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